고성이가 갑자기 조용해진 날, 네 사람은 처음으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착각했는데요. 그동안 사람 인생을 카드처럼 휘둘렀던 사람이 이제 더는 압박 안 하겠다. 지은호 씨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을 때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숨이 조금 놓였던 거죠. 은호는 더 이상 프랜차이즈 회사도 정순이도 지강호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들었고요. 지환과 지혁은 AP를 인질로 삼던 말들이 쑥 들어간 걸 보고 일단 첫 회전은 우리가 이겼다는 안도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나도 서재에서 엄마가 한 발 물러서는 말을 직접 듣고 나오면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처음으로 이번에는 정말 선을 지킨 걸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봤어요. 하지만 그날 밤 휴전선이 그어진 건 집안 거실이 아니라 고성의 머릿속이었습니다. 좋아, 잠깐은 기다려줄게. 대신 4명이 뭉친 그 판부터 어떻게 깨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보자고.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압박을 그만두겠다는 부드러운 문장이었는데요. 책상 위에 펼쳐진 메모지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은호, 간이식 결정 기다림, 감시 필수. 지환, 우진 AP 라인, 형제 분리 필요. 지역, AP 대표, 이사회 카드와 연동. 영나, USB, 웹툰, 아빠 직통, 최종 변수. 이름 4개 옆에 적힌 건 더 이상 모호한 감정이 아니었고 정확한 처리 순서에 가까운 메모였어요. 엄마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던 4사람은 휴전이라는 단어에 잠시 숨을 골랐지만 고성이에게 그 말은 전략적 숨고르기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판에는 한 가지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 있었는데요. 박진석, 남편이자 그룹의 회장. 지금까지는 이 집안의 마지막 방어선처럼 남겨두었던 사람. 하지만 딸이 USB 하나만 들고 그 사람에게 올라가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자리와 계획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성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영나가 정말로 진석 씨한테 가버리면 나는 그날로 끝이야. 서재에 혼자 남은 밤 그녀가 처음으로 끝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생각해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겉으로는 공격을 멈추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3개의 전선을 동시에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 연합을 흩어놓는 전선. 둘째는 만약 딸이 진짜로 아빠에게 가버릴 경우를 대비한 박진석 제거 시나리오. 마지막은 그 이후를 위해, 즉 박진석이 사라진 뒤 박성재와의 경영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고위 임원이사회 포섭 작업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지면 안 되는 싸움은 간이식이 아니라 그룹 지배권이야.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문장이었지만 고성이에게는 언제나처럼 충분한 이유가 되어줬습니다. 한편 은호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고성이가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압박하지 않겠다. 지은호 씨 결정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은호는 그 말이 얼마나 믿기 힘든 약속인지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구나. 적어도 이번만큼은. 간이식을 하겠다는 것도 절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리로든 마음으로든 제대로 생각해보겠다는 유보적인 결심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우진의 상태가 나아지면 좋겠다는, 어쩌면 가장 비겁하고 가장 인간적인 바람도 동시에 품고 있었죠. 지강호는 새 회사에서 조금씩 인정받고 있었고 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도 괜찮아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내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들어가던 이상한 연락들도 일단은 멈춘 것처럼 보였고요. 은호야, 요즘은 고성이가 너에게 전화도 안 하더라. 혹시 뭔 일 있냐?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은호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잠깐 조용한 거겠죠, 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속으로는 이 고요가 폭풍 전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네 사람이 다시 모였을 때 회의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가 한 발 물러난 건 맞아요. 영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이 엄마도 강호도 AP도 적어도 겉으로는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긴 거냐? 지환이 반쯤 농담처럼 물었는데요. 이겼다기보다는 잠깐 휴전한 것 같아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나한테도 당분간은 아무 말 안 하겠다고 했거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기다려준다고. 고성이가 기다려준다고. 지혁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무섭다. 그 말에 네 사람 모두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당장은 모두에게 숨 돌릴 틈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진은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의사 말로는 아직 가능성은 있다는 대답을 듣고 있었고 강호의 회사 생활도 당장 잔리로 위기는 벗어난 것 같았죠. AP도 일단은 예정된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고요. 언니 간이식은 어떻게 할 거야? 영나가 조심스럽게 묻자 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할지 말지 지금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서 우진 씨 상태 조금 더 보고 그때 가서 솔직하게 말할래.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 지혁이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병원에 우리 기준 남겨놓고 의사한테도 강제나 협박이 들어가면 수술 안 해달라고 확인받은 거 잘 보관하고 엄마가 또 선 넘으면 그때는 바로 움직이는 걸로. 네 사람의 합의는 그렇게 조금 더 단단해지는 듯 했는데요. 그들 모르게 다른 곳에서는 이미 다음 판을 향한 숫자 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분들 리스트 가져왔습니다. 고성이 앞에 놓인 서류철에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과 이사회 이사들 이름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가 진석에게 충성하고 누가 성희에게 빚이 있으며 누가 박성재 쪽으로 기운 사람인지까지 깔끔하게 색깔로 표시돼 있었죠. 역시 사람은 평소에 잘 챙겨야 돼. 성희는 페이지를 넘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석 씨가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자. 이 말은 누군가를 자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없어지는 상황을 미리 머릿속에 올려놓고 그 뒤를 계산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진석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뒤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맏아들 박성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컸어요. 하지만 고성의 눈에는 그 그림이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성재가 회장이 되면 나는 그냥 전임 회장 부인 정도로 내려앉는 거야. 그건 내 인생이 아니지. 그래서 요즘 성희의 관심사는 우진의 수술 날짜보다 이사회 구성과 임원 인사에 더 많이 가 있었는데요. 만약 사고가 난다면 누구부터 내 편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만약의 사고를 여러 번 리허설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일정표를 펼쳐놓고 박진석 혼자 움직이는 날들을 체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아직은 생각만 하는 거야. 서류철을 덮으면서 성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르니까. 하지만 그 차이가 이 집안에서는 늘 한 끗 차이로 무너져 왔다는 걸 시청자들은 이미 여러 번 봐왔는데요. 한편 잠시 잦아든 줄 알았던 병원 쪽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자 연합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진의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가 의사 입을 통해 속속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는 쉽게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담담한 설명 뒤에 숨은 의미를 네 사람 모두 눈치챘습니다. 은호는 고성이가 또 전화를 걸어올 때까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울리지 않던 벨소리가 다시 화면을 밝히는 순간 휴전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쉽게 찢겨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우리 한 번만 더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부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고 그 말 속에는 휴전이 끝났다는 신호가 조용히 섞여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직감한 사람은 의외로 은호도 지환도 아닌 박영나였습니다. 엄마가 또 선 넘으면 이번에는 진짜로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이미 몇 번이나 했던 경고였지만 이번에는 어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고성이의 머릿속에 생각과 실행 사이 마지막 선을 아주 조용히 지워버리고 있었죠. 이제 한 집안의 운명을 바꿀 만큼 큰 사고가 우연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가올 준비를 끝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 이번에는 호텔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소박한 카페였습니다. 은호는 손에 쥔 종이컵이 자꾸만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성희는 처음 몇 초 동안 마음대로 표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은호는 우진이 누워있는 병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직접 말씀해 주세요. 성희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나 한 번은 엄마로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은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그냥 잃어버린 딸 정도로만 봤는데요. 우진이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까 엄마로서 부탁하고 싶어졌어요. 성희는 인질 카드부터 꺼내던 예전 방식 대신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단어를 앞에 세웠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회사, 정순희 씨, 지강호 씨. 내가 다 더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AP도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 지키고 있었어요. 알아요. 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안 건드리고 계신 것도 느껴졌어요. 대신에 한 번만 더 우진이 간이식 문제를 진짜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성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살려달라는 부탁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은호는 긴 한숨을 내쉰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간이식 무서워요. 저도 살고 싶고요. 근데 우진 오빠가 저렇게 누워있는 건 더 보기 싫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하겠다고도 안 하겠다고도 못하겠어요. 대신 우진 오빠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때는 제가 도망 안 치고 제 발로 와서 결정을 말하겠다고는 약속할 수 있어요. 그 대답 하나에 성희는 숨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그때까지는 지켜볼게요. 진짜로 기다려볼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날짜와 숫자를 세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와의 만남 뒤 은호는 곧장 사자연합에게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카페에 모인 네 사람은 각자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결국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 정리하듯 물었습니다. 응. 우진 씨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때는 진짜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보겠다고 했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도 누군가는 상처받는구나. 영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마음도 이해되고 오빠 생각도 이해되고. 근데 엄마가 그 사이를 놓칠 리가 없는데. 지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 가장 솔직한 상태이긴 해. 강제로 시키지도 않았고 협박도 조금은 줄었고. 조금은요. 지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기다려줄까요? 영나가 자신에게 묻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연합 만든 거죠. 지역이 말했습니다. 어차피간 내놓을지 말지는 은호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그 결정이 협박 때문에 나오지 않게 판만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맞아. 우진 씨도 아까 그러더라. 지환이 우진 병실에서 들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살고 싶긴 한데 남 밟고 살고 싶진 않다고. 그 말을 듣고 네 사람 모두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야. 지역이 정리했습니다. 엄마가 또 선 넘는 순간 바로 막는 거. 그리고 그 선 넘는 게 진짜 마지막이 되게 하는 거. 영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다시 한번 기준을 확인했는데요. 정작 누가 제일 먼저 그 기준을 무너뜨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미 판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우진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사는 이제는 몇 주 안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 틈 사이사이로 고성이는 은호에게 몇 번 더 연락을 했지만 대부분의 통화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다는 똑같은 답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답조차 고마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답이 자꾸만 거절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시간을 잃고 있는데 지은호는 자꾸 시간을 달라고만 하네. 성의 안에서 애초에 부탁이 다시 협박으로 변해가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기다린다는 단어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없어. 이제는 나도 움직여야 돼.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성희는 이미 두 가지 계획을 동시에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자 연합을 다시 흩어놓는 방법. 다른 하나는 영나가 진짜로 아빠에게 가버릴 경우를 대비한 방법.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엄마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 이러면. 이번에는 진짜로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영나가 서재에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날이었죠. 예전에도 수없이 했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 자체가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할 거다에 가까웠거든요. 성희는 그날 밤 달력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박진석이 혼자 외부 미팅을 나가는 날, 운전기사가 같이 나가지만 경호팀이 따라붙지 않는 날, 그리고 회식이 예정되어 있는 날.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적은 끝에 마침내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날이면 되겠다. 혼자말로 그렇게 말했을 때 성희는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정말로 넘어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고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치밀했습니다. 새로 섭외한 정비업체,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핑계, 요즘 차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며 브레이크 점검을 부탁한 시점, 그리고 박진석이 혼자 외부 모임을 나가는 날을 굳이 잡아둔 스케줄 조정. 그 모든 것들이 몇 주에 걸쳐 슬쩍슬쩍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길과 시간대를 설계하는 일만 남아 있었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허름한 술집 뒷골목에서 고성이를 낮게 부르던 그 사고 전문가라는 남자. 사모님, 이번에도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사고가 난 날 사자연합은 각자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지화는 회사, 지역은 회의실, 영나는 작업실, 은호는 보육원 근처 카페. 그리고 네 사람 모두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박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마치 복사하듯 붙여넣은 문장이 각자의 휴대폰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영나야, 이리 와봐. 회사를 가득 메운 소란 속에서 지환이 제일 먼저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사고 나셨어. 지금 응급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영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은호는 정순이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호야, 뉴스에 나왔어. 박진석 회장님 차가. 정순이 목소리가 떨렸고 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역은 회사 단체방 알림과 동시에 비상비서실 연락을 받았고 잠시 뒤
네 사람 모두 같은 병원 복도에서 마주 서게 됩니다. 박진석 회장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추정. 뉴스 자막은 그렇게 떠 있었고 운전기사는 충격에 빠진 사람처럼 병원에서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경찰도 차량 노후와 정비 문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지역과 지완, 영나와 은호는 그 말들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형, 원래 맡기던 정비업체 아니래. 지완이 낮게 말했을 때 지역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서 먼저 영나와 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이건 따로 봐야 될 것 같아. 오빠, 설마 엄마가. 영나가 말을 잇지 못했지만 네 사람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하지 말자. 지역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지금 여기서 그런 말 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 일단 사고 경위부터 조용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사자연합은 처음으로 비밀조사라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여기에 예상 밖의 인물이 한 명 더 합류했어요. 박성재. 아버지 사고 나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성재는 중환자실 앞에서 우연히 지역과 마주친 뒤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엄마가 뭘 했다는 말 하려는 거면 지금은 그만해. 나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으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성재 눈빛에는 이미 의심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단지 정확히 알고 싶을 뿐이야. 사고가 사고였는지 아닌지. 그 말에 지역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부사장님. 그날 이후 경호팀과 보안팀, 정비업체와 경찰 쪽 기록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사람들 명단에 사자연합과 박성재 이름이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고성이는 누구보다 크게 울었습니다. 진석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죠. 이사회 인사들은 사모님, 힘내십시오라며 위로했고 그 틈에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장기전으로 가면 이사회도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룹이 비어있는 선장으로 너무 오래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싸움의 판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연합과 박성재는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사고일까 이게. 성재가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꺼냈을 때 지역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사장님이 그 말 하실 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이 가져온 CCTV 사고 지점 전후 기록, 정비업체 서류, 그리고 운전기사의 진술. 하나하나가 단편으로만 보면 사고처럼 보였지만 모아놓고 보면 이상하게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우연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추측으로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직접 한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지완이 말했습니다. 이 일 설계한 사람. 한편 그 사이 그룹 안에서는 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박진석의 상태가 쉽게 나아지지 않자 이사회 안에서 누가 경영권을 쥐어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장남인 박성재 부사장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룹 살림은 사모님이 다 맡아왔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쪽이 누군지는 우리 다 알죠. 미리 포섭해둔 임원들과 이사들이 하나둘씩 성애 쪽으로 기우는 사이 성재 측 인물들은 지금은 가족 싸움할 때가 아니다라며 점점 밀려났습니다. 결국 박 회장님의 회복까지 한시적으로 그룹 경영을 사모님께 위임한다는 결론이 이사회 회의록에 찍히게 됐죠. 그날 이후 실질적인 그룹의 주인은 고성이가 되었습니다. 권력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성희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은 박영나였습니다. 영나야, 잠깐 서재로 좀 올라올래? 오랜만에 들려오는 목소리였는데요.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 웹툰 지금 당장 중단해. 첫 마디부터 직구였어요. 엄마, 그건 제 일이에요. 내일이 우리 집안 이미지랑 따로 노는 줄 알아. 성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딸이라는 애가 집안 패러디 웹툰을 연재하고 있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니?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놓고 체면 걱정해요. 영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아빠가 왜 저렇게 누워 계신지 진짜로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말 조심해. 성희가 낮게 경고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 아니었니? 영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물러서진 않았어요. 그래서요. 웹툰 중단하면 다 괜찮아져요. 최소한 내가 아빠 등 뒤에 숨는 흉내는 당분간 못하겠지. 성희가 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붙어있던 사람들도 정신을 차릴 테고. 제 주변 이지환 기사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말이야. 같은 시간 지환에게는 인사팀에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사님, 정장 차림으로 올라오시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인사 담당 임원과 법무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지환 씨, 최근 몇 달 동안 회사와 관련된 사적인 접촉이 과하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 일가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도 있고요. 운전기사 신분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서요.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부로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저 회장님 상태도 이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요. 지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임원은 개인의 사정과 회사의 인사 문제는 별개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사회에서 고성희가 실권을 쥔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AP에도 곧바로 영향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진화 쪽에서 갑자기 철수하겠다고 하네요. 실무팀장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지역은 직감했습니다. 고성희. 계약상 문제 삼을 여지도 애매하게 막은 상태였고 공식적인 이유는 그룹 내부 사정으로 인한 전략 변경이었습니다. 사실상 AP를 진화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잘라내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와중에 박성재는 부사장이라는 직함만 달고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재선은 모두 성애 쪽으로 옮겨갔고 신규 사업 논의에서도 성재 의견은 형식적으로만 묻는 수준이었죠. 부사장님, 그래도 사모님께서 겉으로는 예우를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성재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예우라도 없으면 지금쯤 바로 잘렸겠지. 그 말에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사자연합은 다시 카페에 모였습니다. 결국 다시 원점이네. 지환이 자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원점보다 더 나쁜 데로 갔지. 지역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린 웹툰도 못하고 난 회사에서 잘리고 AP는 프로젝트 다 끊기고 부사장님은 껍데기만 남았고 그리고 엄마는 그룹 실질적인 주인 됐고요. 영나가 덧붙였습니다. 은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내 결정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아. 언니 탓 아니야. 영나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건 엄마가 원래부터 준비해 놓은 판이었어요. 우리가 중간에 한번 막은 거지 애초에 언니한테만 다 떠넘겨진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가 조금만 빨리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엄마 협박 때문에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사자연합 만든 거잖아. 지역이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엉망인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는 알고 있어야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 그때까지는 모두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직 진짜 결정적 증거 하나만 있으면 고성이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증거는 생각보다 빨리 스스로 걷는 발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성이가 회장 교통사고 이후 이사회 포섭과 그룹 장악에 바빠진 사이 사고를 설계했던 그 남자는 조용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속했던 대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희가 그룹 실권을 쥐고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는 처음 약속한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위로 올라가셨으면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손도 좀 잡아주셔야죠. 남자는 스스로를 아래에 있다고 부르면서도 눈빛만큼은 전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성희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사모님 요즘 잘 나가신다면서요. 근데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이런 말부터 꺼냈습니다. 처음에 준 돈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일하고 받을 액수는 아니었거든요. 증거는 저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 말에 성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증거? 네. 사모님이 브레이크 얘기 꺼내신 녹음도 있고 정비업체 전화 기록도 있고 사고 나기 직전에 저한테 지시하신 내용도 있고요.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은 성희에게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부터 지워야겠다. 지우는 방법은 늘 하던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하지만 이번에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미리 정해둔 장소, 미리 준비해놓은 판, 거기에 조금 빨리 도착해버린 행인 하나 그리고 우연히 틀어져버린 타이밍. 모든 게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면서 계획은 중간에서 끊겨버렸습니다. 남자는 겨우 목숨을 건졌고 그날 이후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 나까지 없애려고 했어. 분노와 공포가 섞인 감정 속에서 그가 떠올린 이름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 여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여자를 무너뜨리면 제일 이득을 볼 사람.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어느 날 성재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박 부사장님 맞으시죠?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십니까? 사모님이 회장님 교통사고 맡겼던 사람입니다. 한 문장만으로도 성재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모님이 저도 지우려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쪽 판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걸 부사장님께 넘기고 그 대가로 멀리 도망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받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바로 유죄 찍어낼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모님을 함정에 빠뜨릴 미끼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그 말에 성재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만나서 협상하죠.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지역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역아, 이제 애매한 추측 말고 실제 판을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지역에게는 예전에 일했던 사건 때문에 알게 된 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가족 일이고 회사 일입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지역은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죄인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요. 이미 있는 죄를 증명 가능한 형태로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형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갖고 있다는 증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녹음, 전화 기록, 거래 정황 정도라고 하네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본인 방어용으론 쓸 수 있지만 사모님 같은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엔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은 하나네요. 형사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회장님 사모님 입에서 직접 말이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녹취 함정이요?
네. 요즘 판사들 말로 한 건 잘 안 믿어주긴 하는데요. 계획, 동기, 본인 입으로 한 인정. 거기에 이 남자가 가진 조각 증거들을 옆에서 받쳐주면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나올까요? 돈과 자기 안위를 동시에 건드리면 웬만한 사람은 나옵니다. 형사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계획은 이렇게 짜였습니다. 1. 남자를 박성재와 만나게 해가지고 있는 증거의 실체를 확인한다. 2. 동시에 경찰이 잠복해 그 남자를 체포한다. 3. 조사 과정에서 살해 시도까지 들춰내고 형량 협상을 조건으로 고성의 유인에 협조하도록 만든다. 4. 그 다음 남자가 다시 고성희에게 연락해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 더 큰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증거를 터뜨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한다. 5. 그리고 그 자리에 녹음 장치와 경찰, 사자 연합과 박성재가 모두 준비하고 앉아 있는 것. 실제로 그렇게까지 될까요? 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을 때 형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드라마 많이 보는구나. 네.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허름한 창고에서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짰던 판과 큰 틀은 비슷했어요. 다만 이번에는 경찰이 숨어 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증거 보여주시죠. 성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남자가 USB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사모님이 저한테 처음 연락하신 날부터의 정리입니다. 통화 녹음, 지시 내용, 정비업체 쪽이랑 주고받은 말들. 전부는 아니어도 꽤 되죠. 성재가 귀를 기울여 한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브레이크 쪽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비유적인 표현에 돌려 말하기도 많았지만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고성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정도로 충분하진 않을 겁니다. 지역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들려주면서 당신한테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군지 묻는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순간 창고 구석에서 형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곧이어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한꺼번에 뛰어나와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약속이 다르잖아요. 돈 준다더니.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선택 좀 하셔야죠. 사모님 밑에서 같이 무너질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형량 줄이고 본인 살 길 찾을지. 나만 잡아갈 거야. 그 여자 없었으면 나도 이런 일 안 했어. 그 외침이 녹음기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조사실에서 남자는 처음엔 버티려 했습니다. 난 그냥 부탁받은 대로 차만 만졌어요. 사고 난 건 우연이죠. 형사는 USB를 하나씩 틀어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목소리 누굽니까? 브레이크 쪽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사모님입니다. 이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우리 집 이름 나가면 안 돼요. 사모님입니다. 조각 증거들은 조금씩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칼이 되어 남자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걸로는 사모님을 바로 구속하긴 어렵습니다. 당신도 잘 알죠?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직접 당신 입으로 한 걸 인정하게 만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어떡해요? 당신이 다시 그 여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살해 시도까지 한 거 다 안다. 내가 가진 증거 들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돈 더 내놔라. 그러면 그 여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남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사가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입을 잘 쓰세요. 이번엔 우리를 위해. 그 순간 그는 도망자에서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 사이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기적처럼 박진석이 눈을 뜬 겁니다. 여기가 어디야? 첫 마디는 너무 짧고 단순했지만 집안과 회사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문장이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식을 찾으신 건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고요. 바로 예전처럼 회사에 복귀하시긴 어려우실 겁니다. 이 말이 두 가지로 갈라져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기쁨으로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경영 공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문장으로요. 고성이는 누구보다 먼저 남편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상태가 아직 완전치 않다. 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시는 게 좋겠다. 명예회장 직함으로 조용히 쉬시게 하는 게 가족과 회사 모두를 위한 길이다. 그녀는 이 문장을 이사회에 직접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진석 씨, 조금만 더 회복되시면 우리 이사회분들 모시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천천히 상의해요. 남편에게 들려주는 말 속에는 진짜 걱정과 아주 계산된 계획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상태에서 박진석이 바로 복귀하면 모든 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건강을 이유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게 만들면 고성이는 그 자리를 지킨 채 계속 그룹을 쥐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이 사실이 사자연합과 박성재에게 전해졌을 때 모두의 반응은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사고를 설계한 남자의 증언과 증거, 그걸 이용해 고성이에게서 직접 끌어낼 자백, 그리고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박진석 본인의 집. 이 세 가지뿐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먼저 선을 넘을 차례네. 지환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늘 하던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정한 기준 안에서 최대한 3개.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본게임이에요. 은호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영란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가 결심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아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마를 이 판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사자연합과 박성재 그리고 형사팀은 고성이를 함정으로 불러낼 마지막 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쓰일 건 총도 칼도 아니고요. USB, 조각 증거들, 그리고 고성의 본인이 직접 내뱉게 될 몇 줄의 자백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입을 여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그 남자는 이미 협조자로 돌아서 있었어요. USB에 담긴 통화 녹음, 정비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고성이가 은근히 흘렸던 브레이크 언급들. 그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단독으로 유죄를 찍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함정에 쓰기에는 충분히 날카로운 미끼였죠. 형사가 말했어요. 이번엔 당신이 사모님한테 던지는 미끼가 중요해요.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해외로 도망칠 수 있다. 안 그러면 내가 가진 걸 다 터뜨리겠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사모님이 뭐라고 답하는지 들어보면 알겠죠.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지우려 했다는 말까지 꺼내면 아마 진짜 얼굴 나올 텐데요. 그걸 우리가 녹음할 거고요. 형사가 담담하게 정리했어요. 대신 당신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고요. 그렇게 함정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만남 장소는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규모 호텔 라운지 한쪽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오래된 거래처 사람과의 식사 자리로 위장되어 있었고요. 고성이는 여전히 세련된 회장 사모답게 차분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남자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어요.
이제 와서 또 뭘 더 바라냐고 물으시겠죠. 이미 줄 건 다 줬는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성희는 미소를 유지한 채 앉았습니다. 왜죠? 남자는 조금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모님이 절 한 번 더 죽이려 하셨잖아요. 그 말에 성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누구 일 맡았는지 모르고 했던 줄 아십니까? 회장님 차 브레이크 만져달라고 했던 게 누군지, 정비업체 전화 누가 했는지 다 알고 했어요. 근데 사고 나고 나니까 저까지 정리해버리시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근처 테이블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손님들, 서빙하는 사람들, 그중 일부가 실은 형사와 잠복 요원이라는 걸 고성이만 모르고 있었지만요. 차 사고 한 번 내고 사람 한 명 더 치우고 그걸로 끝날 줄 아셨나 본데. 저도 그렇게 쉽게 안 죽더라고요. 성희는 웃음을 완전히 거두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고 싶은 말인지 핵심만 말해요. 도망갈 돈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사모님이 저까지 제거하려고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못 삽니다. 해외로 나가든 어디 깊은 산속에 숨든 어쨌든 흔적 지우고 살아야 돼요. 처음에 준 돈이면 충분했을 텐데요. 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죽을 줄은 몰랐죠.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사람 한 번 더 시키는 거 겪어보니까 나도 그냥 쪽수 중 하나구나 싶더라고요. 그쪽에서는 회장님도 부사장님도 운전기사도 나도 다 숫자잖아요. 그 말에 성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결국 협박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남자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브레이크 만져달라던 통화 녹음도 있고 정비업체 바꾸라고 한 것도 있고 사고 나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지시하셨는지도 있고요. 그거 다 묶어서 밖으로 나가면 사모님 인생은 조금 귀찮아지겠죠. 조금이겠어요? 성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판을 반만 보네요. 회장님이 그걸 들으면 어떨지, 성재가 그걸 보면 어떨지, 이 사회가, 언론이, 세상이 그걸 보면 어떨지. 그런 상상은 안 해봤어요. 남자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제안을 드리잖아요. 저는 살아야 하고요. 사모님은 지금 가진 자리와 이름을 지키고 싶으신 거고. 잠깐의 정적 끝에 성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도망가서 2번 다시 한국발 못 딛고 살아도 후회 안 할 만큼이요. 남자가 금액을 말하자 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 정도면 당신 인생은 꽤 비싼 값이네요. 사모님 인생 값보단 싸죠. 남자의 말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저도요, 사고 설계하면서 처음부터 다 녹음했었어요. 혹시 몰라서. 사모님이 언제 저를 지우려고 할지 몰라서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더 지워보려고 한 거고요. 성희가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을 이제 와서 돈으로 막으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남자가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거잖아요, 사모님. 저 입 맞고 싶으시면 돈을 주시고 그때 그 사고 내가 시켰다는 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나가게 두시든가.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고성희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사고는 필요한 사고였어요. 남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그대로 버티고 계셨으면 이 집도 그룹도 언젠간 통째로 무너졌을 거예요. 나는 살리는 쪽을 택한 거예요. 회사를, 아이들을, 이름을.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이 조금 손을 써줬을 뿐이고 나는 그 대가를 치렀고 당신까지 정리하려고 했던 건
그래요. 그건 내 잘못이네요. 너무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서. 그 순간 호텔 라운지 구석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바로 다음 초 형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어요. 고성애 씨,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된 거 아시죠? 뭐예요, 이게? 성희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이 자리를 녹음해요? 살인 교사와 살인 미수, 증거인멸과 그에 대한 자백은 당신 허락 없이도 수사 권한 안에서 충분히 녹음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고성애 씨를 박진석 회장 교통사고 사주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 소식은 놀라울 만큼 빨리 집과 회사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모님이 회장님 사고를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이사회 사람들, 임원들, 직원들, 심지어 집안 식구들까지 쉽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사자연합과 박성재는 이미 사전에 합의한 대로 경찰서에 동행해 각자 알고 있던 정황과 그동안 모아둔 조각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정비업체 바뀐 날 제가 직접 서류를 봤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 어머니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거는 걸 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사모님이 정비업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브레이크 쪽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 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모든 말들이 호텔 라운지에서의 자백 녹취와 남자의 증언 옆에 하나하나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이 병실에서 진실을 듣는 순간이 왔습니다. 의사는 너무 큰 자극은 피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었어요. 조용한 오후 병실에는 박진석과 박성재 그리고 잠시 면회를 허락받은 영나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아빠. 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진석은 딸 얼굴을 보며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사고가 났다는 건 들었는데 그 뒤 이야기는 잘 못 들었어. 성재가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날 사고 설계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녹음입니다. 의사가 잠시 나가고 병실에만 3사람이 남았을 때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쪽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우리 집 이름 나가면 안 돼요. 그 사고는 필요한 사고였어요. 회사를 살리는 쪽을 택한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술자리 농담도 가벼운 대화도 아닌 누군가의 생사를 거래하듯 이야기하는 음성이었어요. 박진석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떨렸습니다. 성희가 나한테 그랬어. 그는 사고 나기 전에 나눴던 대화를 조각조각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그룹 걱정만 너무한다. 몸이 먼저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 쉬어야 한다. 그 말들 사이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아버린 얼굴이었어요. 아빠. 영나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이걸 이제야 말해서. 아니야. 진석이 커다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해줘서 고맙다. 너도 성재도.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는 줄 알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칼을 들고 서 있으면 그게 제일 아프더라.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에 대한 판단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이제 성재가 맡아야겠다. 그 말에 성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저 혼자선. 혼자 아니야. 진석이 말했습니다. 지혁이도 있고 좋은 임원들도 아직 있고 이제는 한 사람 손에만 모든 걸 쥐게 두지 말자.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 순간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형사였죠. 회장님, 법적인 절차는 저희가 진행하겠지만 그 전에 가족으로서
마음 정리부터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조용히 계시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뒤로 진행된 일들은 큰 흐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사회는 고성희를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그룹에서 퇴출하는 결정을 내렸고, 경찰은 살인교사, 살인미수, 증거인멸, 공범, 살해 시도 등 여러 혐의를 묶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진석은 법정에 직접 서는 대신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서면 진술을 통해 입장을 밝혔어요. 그 와중에도 한우진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구속되면서 병실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고요. 엄마가 그랬다고? 우진은 어느 정도 내용을 듣고 난 뒤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병실에 앉은 박성재가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우진은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형도 나도 엄마 뒤에 너무 오래 숨었나 보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성재는 답 대신 잠시 뒤에 들어올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호가 들어왔어요. 우진 오빠. 왔어, 은호야. 둘은 잠시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간이식 할게요. 우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근데 엄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저를 봤을 때 도망만 치는 나로 남기 싫어서요. 말하는 내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에 없던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 맞아요. 근데 우진 오빠가 했던 말 있잖아요. 살고 싶긴 한데 남 밟고 살긴 싫다는 말이요. 저도 똑같아요. 살고 싶은데 도망치면서 살긴 싫어요. 우진은 눈가를 붉혔습니다. 미안해. 왜 오빠가 미안해요? 내가 그 말만 해놓고 정작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그럼 저라도 서 있어야죠. 은호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누구 때문에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든 누구든 이 선택에 껴들 수 없어요. 그 말은 사자 연합 모두에게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지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선배로서 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세요, 선배. 겁나 자랑스럽다. 은호는 그 말에 울컥해서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선배도 좀 멋있게 말하네요, 요즘. 너한테 빚만 늘어나네. 지혁이 농담처럼 말했고, 지환과 영나, 성재와 정순이, 지강호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은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하지 마라 해야 한다라 강요하지 않기로.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누군가의 몸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결정이었어요. 수술날 병원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는 정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쥐고 앉아 있었고, 지강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나 제발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지환과 영란은 서로 손을 맞잡고 서 있었고, 지혁과 성재는 각자 멀찍이 떨어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느리게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당분간은 집중 관찰이 필요하지만 경과만 잘 지켜보면 앞으로 회복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정순이는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정신없이 달려온 지강호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됐어. 언니도 우진 형도 살았어. 영란은 벽에 기대 눈물을 훔쳤고, 지환은 고개를 들고 천장을 한번 봤습니다. 진짜 이겨버렸네, 우리. 지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결국 유라도 회장님 딸도 아닌 지은호였네. 몇 달 뒤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살인 교사와 살인 미수, 증거인멸, 살해 시도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법정 안에서조차 예전처럼 여유로운 얼굴을 결코 보여주지 못했어요. 박진석은 예상대로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이사회 회의에 가끔 참석해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단독 권력이 아니라 지역과 주요 임원들, 외부 전문가들을 함께 세워 2번 다시 이 집에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는 원칙을 세웠어요. AP와 그룹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끊겼던 프로젝트들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역은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조용히 새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우진과 지은호는 각자의 병실에서 조금씩 회복해 갔어요. 재활이 힘들 때마다 우진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 한쪽 데려온 거라서 대충 살 수가 없다. 은호는 웃었습니다. 그럼 대충 살려던 거였어요, 원래. 조금. 그럼 둘이 같이 대충 살지 말고 적당히 열심히 살면 되겠네요. 둘 사이에는 이제 예전처럼 막막한 벽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빚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이 조금씩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웹툰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부제는 우리가 직접 정한 룰이었습니다. 재벌가 딸과 경호원, 유라였던 동생, 프랜차이즈 회사에 새로 들어간 동생,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선을 그으려 한 많은 사람들 이야기. 댓글에는 이거 진짜 집안 이야기 아니냐는 말이 또 올라왔지만 그 말을 보며 영란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긴 맞지 뭐. 지환이 농담처럼 말하면 오빠, 이제 그런 말 그냥 대놓고 하는 거야. 영나가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이제 우리 집 비밀이라고 부를 게 남아있긴 하나. 이제는 숨기는 것보다 공개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자연합이 다시 카페에 모인 날. 에델 보육원 근처 익숙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우진이 회의 안 해도 되겠네. 지환이 먼저 말했어요. 그러게요. 단체방 이름 바꿔야 되나. 영나가 웃었습니다. 뭘로 바꿀 건데? 지역이 묻자 은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 어때요? 모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살고 싶긴 한데 남 밟고 살긴 싫은 사람들. 지환이 말을 덧붙였고 그래서 선 넘는 사람 있으면 같이 막는 사람들. 영나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만 치던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 발로 서게 도와주는 사람들. 지역이 마지막 문장을 채웠어요. 네 사람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화려한 날들은 막장과 비밀과 폭로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될 화려한 날들은 조금 덜 드라마틱하더라도 조금 더 사람답고 조금 더 서로를 살게 하는 날들이겠죠.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한 번쯤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끝내 도망치지 않고 자기 선택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